전체 국채 전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작년 코로나 때 저금리 레인지였던 0.1, 1.3에서 벗어나서 1.5, 그리고 최근 5,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경기 정상화 시기에 금리 상단이었던 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대체적인 일단 전망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봤던 장기적인 실질 금리, 장기적인 중립군에 연결되는 롱런 레이트가 2.5%인데요. 최근에 미국채 30년이 2.5%에 대해서 일단 막히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2.5%가 어쨌든 장기적인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상당히 가변적이긴 하지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단으로서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상단을 막고 저금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채권 시장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명목 금리는 일단 실질적인 정책 단기 금리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장기채에 대한 위험 보상률이라는 텀 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최근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텀 프리미엄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상승하면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일조했죠. 현재는 2023년까지 4차례의 기준금리를 선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나 대체적인 전망은 그래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현재 제로금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해서 최근 연준의 어느 정도 목표 예상 보면 올라왔고요. 텀 프리미엄도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4, 5년 정도의 정상화는 어느 정도 선반영에서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텀 프리미엄의 추가 상승 여부인데요.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어떤 여타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텀 프리미엄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국채 금리 전망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미 국채 10년은 1% 후반에서 2% 초반 정도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정 적자는 역시 많이 커진 상황이고요. 올해도 작년에 버금가는 재정 적자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 공급 물량도 역시 사상 최대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이후에 증세 이슈를 통하거나 경기 회복을 통해서 세입 또한 빠르게 회복되면서 후반부에는 재정 적자가 축소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국채 수요에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증세라든가 부채 만기 구조 개편 등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장기채 공급이 좀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여기에 걸맞는 수요라든가 수급 안정 대책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도 채권 시장에서 관심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크레딧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흔히 IG라고 하는 투자 등급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투기 등급인 하이힐드가 있죠. 현재는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해서 하이힐드 채권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후로 사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채권이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SMCCF, PMCCF 같은 발행시장의 유통시장의 회사채 매입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상당히 안정화되었고요.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레벨에서도 보시겠지만 최근에 추가적인 신용 스프레드 축소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금리의 측면에서 국채 대비 매력도는 있겠지만 초과 수익은 상당히 어렵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에서는 전체적인 신용 등급이 좀 네거티브 쪽으로 가고 있죠. 급격한 신용 위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 스프레드가 좀 더 완만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듀레이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등급 회사채보다는 역시 완화적인 정책에서는 듀레이션 리스크가 작고 신용 스프레드의 추가 축소 여지가 있는 하이힐드 채권을 선호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크게 세 가지에 민감하죠. 완화적 통화 정책, 경제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와 직결되는 부분이 부도율과 국제 유가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부도율 하락 전망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현재로도 과거보다 낮아진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채보다는 2에서 3% 정도 초과 수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소위 말해서 제가 액티브 상대가치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상대가치 전략은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채권을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표라든가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단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한 달, 두 달간의 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좀 주식처럼 전략을 빠르게 좀 이행해보자.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가져온 게 첫 번째가 이제 신용바벨입니다. 신용바벨은 어떤 거냐? 단기에는 고수익 자산을 넣고요. 장기에는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 같은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넣어가지고 바벨 전략을 쓰는 것이죠. 경기 회복 국면이라든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비중은 당연히 경제지표 여건이나 경기 상황에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ETF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기 선행지표면서 동행지표인 ISM 제조업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평균치인 50 중반 이상일 때는 하이힐드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채를 축소하고요. 또 50 아래에 있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주를 축소하고 장기채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은 뭐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논리는 상당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약간은 좀 주식처럼 액티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대가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연동치에 대한 전략입니다. 흔히 이제 물가연동치 인플레이션 지표를 BI라고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BI는 명목 국채 금리와 물가치 금리의 차이죠. 결국 BI가 확대돼야지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BI가 확대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물가치 금리가 하락해서 물가치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명목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명목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채권으로 하면 이제 인버스 채권을 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사실은 인버스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을 베팅한다면 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표는 역시 물가가 되겠고요. 물가는 현재 대부분 기저효과 측면에서 2분기 중에는 2%대 후반, 경우에 따라 3%. 다시 떨어졌다가 연말에 2%대로 가는 것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이면 현재 물가치가 어느 정도 가격이나 금리, 물가를 선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BI 전략을 쓸 수 있겠다. BI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I를 보면서 물가지표를 보면서 BI 확대 포지션을 쓰는 것이죠. 물가치를 매수하고 명목채를 매도하는 전략을 뭐 동일한 비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좀 해지성 비중으로서 가져간다면 이런 차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채권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을 위해서 가장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내년까지 이어질 그림을 크게 보면 리플레이션을 한다면 리플레이션은 결국 달러 약세, 유가 완제재 강세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 경기 펀더멘털이 우호적일 거고요. 그거는 통화가치 회복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덱스 기준으로 최근 금리라든가 듀레이션으로 보면 듀레이션 대비 금리로 볼 때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듀레이션을 고려한 금리 레벨까지 고려하면 또 신흥국 채권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 신흥국 채권은 여전히 상대적 고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리플레이션 여건 아래서 신용위험 완화, 통화가치 회복을 고려한다면 역시 신흥국의 가산금리, 신용 스프레드에 해당하는 EMBI 스프레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 최근에 미국 투자연금 회사채에 비해서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의 스프레드는 아직 역사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은 최근에 가격 조정이라든가 다소의 위험 관리 모드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보면 여전히 봐야 될 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1분기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 채권에 대한 두려움은 역시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결국 신흥국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고 또 신흥국이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재정 수지는 눈덩이처럼 적자가 부진하면서 정부 부채가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중구로 이어지면서 결국 남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통화가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는 과거 2013년 3개월 동안의 미국 테이퍼링 텐트럼 때 금리 상승폭하고 최근 3개월 동안 신흥국의 금리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때보다는 금리 상승폭이 적었지만 필리핀이나 러시아, 브라질은 사실 그때 상승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통화가치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세를 완만하게 보이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몇 특정 나라들이 이러한 재정 수지 적자라든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상당히 실패함으로써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달러 강세라든가 신흥국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신흥국 채권 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흥국 채권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보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내년까지 봐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때 2013년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국이 서둘러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죠. 이미 브라질이라든가 이미 러시아 그다음에 몇 나라들이
연말까지 빠르게 좀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물론 경기에는 부정적이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여타 조치라든가 환율 안정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는 신흥국이 상당히 어떤 레버리지라든가 부채가 방만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건전성 측만 빼면 민간 부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션 사이클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지 테이퍼링 이후 1년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유가가 떨어져서 결국 신흥국 채권이나 통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 그래도 아직은 올해 고비를 넘어간다면 앞으로 1년은 달러 약세,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가 회복되면서 통화 가치가 강세로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인덱스 기준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는 저평가가 상당히 큽니다. 저평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물론 있는 게 맞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신흥국 채권 투자할 때 여러분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임에도 원화 가치가 더 강세를 보이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환차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원화 강세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라리 달러 표시 채권이 그런 변동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어떤 변동성이라든 가격 매력도로 충분히 본다면 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도 분명히 기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변동 측면에서 선변 투자가 가능한 나라는 역시 통화 가치 다변화라든가 어떤 펀더멘털 차별화가 제일 먼저 가능한 중국이라든가 혹은 금리 매력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멕시코 같은 나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위안화 가치 강세일 때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우량 채권 ETF 채권 가격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와 대척점을 서기 때문에 어떤 통화 다변화 측면에서 위안화 채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주요 신흥국의 내년 올해 성장률 전망이고요. 기준금리 전망은 2022년 1월까지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좀 문제점이 있거나 조금 약한 고리가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보이기를 일단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3는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채권 투자하는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현지 채권을 직접 사는 부분도 필요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면 이제 펀드 형태라든가 아니면 세 번째로 ETF 같은 거래가 잘 되는 ETF 채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채권 ETF는 상당히 종류가 많죠. 그리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저금리뿐만 아니라 국면별로 상당히 리밸런싱이라든가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ETF 투자를 포트폴리오하는 소위 말해서 EMP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ETF 채권 가격들의 금리와 가격을 보여드린 건데요. 위에 세 개는 미국의 중장기 단기 국채, 아래는 미국의 투자 등급 하이힐드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의 ETF 가격 추이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금리와 가격이 동반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회복되면서 좋았지만은 또 여전히 일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흥국 채권 같은 것들 계속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운용사에서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많이 좀 보는 부분이겠는데요. 저희는 채권을 통해서 EMP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상장된 ETF 갖고 EMP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투자가 단순히 길게 보는 투자뿐만 아니라 한 3개월 이내, 한 1, 2개월 이내 전수적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고객들한테 어떤 절세 효과도 보일 수 있고 또 통화 다변화의 니즈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2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크게 보는 방법론은 일단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코어 자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액티브 자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 자산에는 한 70%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채권 인덱스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내 채권 자산을 한 섞어서 코어 자산을 넣겠고요. 나머지 30%는 전술적인 알파를 추구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는 크레딧 채권 등을 편입함으로써 듀레이션이라든가 섹터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크레딧을 통한 투자를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올해 연초 이제 전략인데요. 저희는 지금 국채를 줄이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크레딧물이라든가 여타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는 장기채보다는 중기, 그 다음에 크레딧 쪽, 특히 이제 중기 크레딧 쪽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흥국 채권보다는
미국의 하이힐드, 또 최근에 이제 이슈로 부각되는 미국의 경기 부양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의 지방채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시거나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이 좀 고민하실 때 ETF 측면에서는 좀 많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각 ETF들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상품들을 제가 이제 예시로 보였고요. 최근에 수익률입니다. 최근에 수익률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한 달, 두 달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익률이 안 좋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방채라든가 지방채 하이힐드만 한 달 동안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최근 1년 동안 보면서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추가 수익률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좀 저평가되거나 추가 수익률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또 모멘텀 있는 채권 ETF를 통해서 EMP를 구성한다면 여러분이 글로벌 채권 투자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 내지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섹터별 전망을 앞두기 위해서 당사의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채권 의견, 전체적인 자산 배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채권 비중 언더로 두고 있고요. 채권 중에서는 국내 채권을 일단 중립 수준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선진 채권, 신흥 채권 다 언더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신흥 채권에 대한 아무래도 높은 일도와 그래도 가격 매력도를 봤을 때 신흥채권에 대한 기대치를 아직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권 섹터별 선호도에서 선진 하이힐드 채권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 신흥국 채권에서도 달러 필수 채권의 경우 크레딧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투자 등급, 그다음에 선진 국채를 가장 언더웨이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